지금은 은평구에서 아파트로 갈아탈 준비하고 있는데요. 부동산 경기 안 좋을 때도 하락장이 와도 버틸 수 있는 저평가 지역을 찾고 있고 또 조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은평구의 나홀로 아파트에서 거주하시는 거예요? 네, 거의 빌라형이에요. 지금 사신 지 한 6년 됐잖아요. 네, 그 얼마에 사셨었어요? 저 2억 7천 정도에 샀습니다. 그럼 한 2억 정도 네, 오른 거네요. 네. 그때는 전세 난일 때 사셨고 전세로 가려고 하는데 전세도 없는데 전세가 매매가 차이 안 나니까 그냥 사는 게 낫겠다 싶어서 사신 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그거 자체가 일단은 잘하신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왜냐면 물론 이제 김주부님께서는 다른 데는 막 뭐 5억 10억씩 올라가는데 우리는 막 이렇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거기서 5년 6년 동안 가족들이 이사나 이런 거에 대한 걱정 없이 사셨고 그리고 또 사셨던 거 대비해서 상승이 있었잖아요. 시세 상승이. 그러니까 그거 자체는 잘 결정하신 거고 뭐 아쉬움이나 이런 걸 가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종잣돈이랑 또 2억을 또 모으신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해서 이거까지 다 이제 하면은 한 종잣돈은 6억에서 7억 정도가 되는 거고 거기에 이제 월소득이랑 지출이랑 이런 걸 봤을 때는 한 4억 정도 대출은 그렇게 무리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 충분히 해나가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아이들도 많이 이제 커서 그런 부분이 좀 가능하겠다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10억에서 뭐 11억 정도 되는 아파트를 매수하시는 거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여기에 매수를 고민하는 곳들을 적어주셨는데 죄다 은평구예요. 그게 이유가 있으세요? 제가 사실 네. 그 은평구에 그 토박이잖아요. 네. 그래서 친정 부모님이 여기 계셨고 지금은 다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여기에 되게 정이 많아요.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좀 멀리 가기가 잘 안 되더라고요. 일단 되게 뭐 많아요. 그 보실 수 있는 데는 30평대에는 거주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쵸. 그죠? 아이들이 크니까. 또 맞아요. 크니까 가급적이면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어떨까. 아파트가 20년 넘어갔어도. 구축이야. 네, 그래도 그걸 고치고 사시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은평에서 멀지 않은 쪽으로는 이제 서대문 쪽으로 내려오시면 거기에 9억에서 10억 정도 하는 아파트들이 있어요. 30평대. 30평대. 예. 그러니까 뭐 무학지역 근처라거나 이런 쪽에 30평대 아파트들이 있고요. 거기도 원래는 좀 되게 약간 애매했어요. 골짜기에 있고 아파트가 크게 밀집되어서 되게 편리하다는 느낌은 안 주는 동네였는데 최근에 재개발 많이 되면서 동네가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거길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여기를 말씀드린 건 은평구에서 가까우니까 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 굳이 그렇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 저는 이렇게 좀 너무 멀리 나가시는 것보다는 성동구 같은데 그리고 중구 네. 중구요? 예, 중구나 성동구 같은데 내 집 마련 기초반 들으셨죠? 네. 제가 강의 때 말씀드리는 방법 있잖아요. 아파트 가격대로 찾아보는 거. 네. 그거 가지고 네이버 부동산에서 좀 찾아보시면 10억 정도로 매수하실 수 있는 좀 구축 32평 아파트들이 있거든요. 저 개인적으로 성동구는 정말 좋은 동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임장을 가거나 했을 때 그리고 아이들 키우시기에도 좋은 부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거기가 지금은 좀 이제 은평 안에서도 좀 높은 데 사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이렇게 좀 서울 안쪽으로 확 들어가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서울 중심부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예, 이왕이면 안쪽으로. 왜냐면 지금은 무리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나홀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매도가 될 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지금 시기를 놓치면 또 나중에 어려울 수 있으니까 매도를 하시고 또 제가 보기에 대출이나 소득, 지출 이런 게 건전하시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10억 정도 아파트를 그 제가 말씀드린 지역에서 기초반 강의 때 말씀드린 방법을 써서 찾아보시고 가보시고 그리고 이사를 그렇게 해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강동구 안에는 사실 10억으로 갈 수 있는 30평대 아파트는 거의 없거든요. 지금 현재는 중구하고 성동구 그 경계선 있는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 또 역에서도 되게 가깝거든요. 여러 가지 호선 쓸 수 있고 그쪽을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매도하시는 거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쪽 성동구나 이쪽으로 가셔도 남편분 직장 출퇴근은 뭐 괜찮으실까요? 오히려 더 가까워지지 네. 않나요? 그리고 성동구는 비싼 동네다, 라는 인식이 용사벽이다 있으셨죠? 이런 인식이 있어서 네. 아예 그쪽은 잘 안 봤거든요. 네. 근데 좀 더 시야를 넓혀서 보셔도 네. 충분히 뭐 자금적인 부분이나 말씀하신 것처럼 대출이나 이런 부분 일으켜도
감당하시다고 하니까 성동구 쪽 좋은 지역도 살아봐야죠. 아니 제가 그런 게 있어요. 제가 그런 부분에서 공감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언감생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리천장이 있어요. 사람들이. 맞아. 아 내가 무슨 막 무슨 잠실이야. 내가 무슨 뭐 그런 게 있는데 생각보다 물론 잠실 같은 데 진짜 뭐 20억 넘어가니까 근데 내가 뭐 그동안 성실하게 살아왔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살 계획이고 사정이 되면은 굳이 그런 거 없이 구애받지 않고 살펴보실 수 있잖아요. 전 다만 그런 걸 못 보고 계신 것 같아서 그냥 막연히 마음속에 있는 벽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린 거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자본으로 투자를 생각 중입니다. 제 상황에 맞는 그 소액 투자 루틴 조언 구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지금까지 짠테크를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정말 극단적 절약을 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10년 이상을 유지하셨던 거는 아마 마음속에 리스크에 대한 두려움이 컸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짠테크를 많이 하신 분들이 그런 내가 뭔가를 했다가 뭘 잃을까 봐. 잃거나 이런 거에 대한 극단적 두려움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근데 좀 전에 너바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당장 눈앞에서는 아닌 것 같아도 10년, 15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그게 나한테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소액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게 사실 질문이 어떤 포인트가 명확하지 않은 되게 모호한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제 상황에서 답변을 드리면 지금 김주부님한테 제일 적합해 보이는 답변을 드리면 투자의 대상을 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하면서 동시에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잘 탐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부동산을 투자를 했잖아요. 그럼 제가 왜 부동산 투자를 했냐? 너바나님 책을 봤어요. 그리고 동시에 너바나님 책을 읽고 동시에 제가 주변을 봤거든요. 제 주변에 부자가 많았던 건 아니지만 돈으로 인해서 걱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부동산으로 돈 번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확률적으로. 근데 제가 주변을 둘러보면 회사에서 핸드폰 들고 계속 샀다 팔았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 부자는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는 제가 너무 평범하다는 걸 알았어요. 제가 진짜 평범한 사람이고 제가 되게 막 어떤 그런 투자나 이런 거에 대한 막 그런 귀신 같은 재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럼 나도 평범하고 내 주변 사람들도 평범한데 조금이라도 확률이 높은 게 뭐지? 아, 부동산이구나. 근데 또 너바님 책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로 구체적인 방법이 있다는 것도 알았고 그러면서 제가 이거를 하기 시작했고 또 해보니까 저랑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겪으셔야 돼요. 먼저 본인에 대해서 좀 잘 탐구를 하시고 주변 사람들 중에 부자 된 사람들이 있나? 저 사람들 어떻게 부자가 됐지? 이런 것도 좀 찾아보시고 물어도 보시고 그리고 동시에 책 같은 걸 좀 많이 읽어보세요. 또 저희 카페에 추천 도서 같은 거 되게 많거든요. 어떤 책 읽어야 되냐 물어보셔서 주로 너바나님 책도 너무 좋은 책이고 저희 카페에 또 다른 좋은 추천 도서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걸 읽으면서 먼저 눈을 뜨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 다음 길이 보여요. 처음부터 모든 다 로드맵을 다 잡을 수는 없고 일단은 그런 시도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도 많이 컸으니까. 단계를 밟아서 나가야지. 나 지금 투자할 거야. 소액으로 어디 투자하지? 요렇게 했다가는 또 악수를 둘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걸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그것부터 먼저 한 단계 한 단계 밟아가시는 게 오히려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는데 돈이 있으면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준비됐을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위험한 부분들도 있거든요. 내가 돈만 있을 때는. 그리고 또 내 집을 갈아타시잖아요. 그 계획을 갖고 계시잖아요. 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 집 마련하시는 것도 리스크를 안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집값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 계속 오래 살면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갖고 내 집 마련을 하는 거거든요. 제가 강의 때 되게 많이 얘기했죠. 그러니까 내 집 마련을 하시고 내 집 마련을 하신 상태에서 또 지금처럼 검소하게 돈 잘 모으시고 그 모으시는 동안 공부하시고 책 읽으시고 나에 대해서 탐구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방향을 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집을 보러 오신 분이 매매 계약 후 전세를 놓겠다고 저희 보고 전세 계약서를 써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처음이라 불안하거든요. 이게 괜찮은 건지 아니면 좀 기다렸다가 실거래 하시는 분한테 매매하는 게 나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마 이런 게 거래를 많이 하지 않으시면 좀 낯서실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거래를 하셔도 돼요. 네.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김주부님 댁을 매수하겠다고 그 집을 보고 매수사를 밝히신 분은 본인이 거기에 들어가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집을 사서 전세를 주든 월세를 주든 임대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보통 상식적으로 그 집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들어올 임차인이 계약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김주부님께서 이제 이 집을 사서 세놓겠다는 사람, 그러니까 투자자죠. 투자자하고 거래를 합니다. 그러면 잔금 받기 전에 등기가 넘어가나요? 넘어가지 않죠? 그죠? 잔금을 받아야지 내가 집문서 주는 거잖아요. 그럼 잔금을 받기 전에 집문서를 안 주기 때문에 여전히 계약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집의 집주인은 김주부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상태에서 임차인을 구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임차인은 곧 집주인이 바뀔 거라고 말은 하는데 현재 집주인이랑 전세계약서를 쓰는 게 마음이 놓이겠어요? 아니면 집주인이 바뀔 거라고 하고 이 사람이 계약금을 이미 넣었다고 하는 사람하고 계약서를 쓰는 게 마음이 편하겠어요? 두 번째. 이미 집주인인 사람, 그러니까 지금 서류상. 집주인인 사람하고 쓰는 게 좋겠죠. 등기부등본상에 여전히 등기권리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게 김주부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 집을 사시려고 하는 분이. 대충 느낌이 오세요? 네. 네. 그러니까 계약금을 받더라도 여전히 집주인은 나니까 잔금 받기 전에는 나하고 내 집에 들어올 사람이 전세계약서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요구하는 거고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현장에서 관례예요. 예, 대부분 물론 뭐 상황에 따라서는 매수하시는 분이 계약서를 쓰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임차인들이 그걸 불안해해요. 당신은 등기부등본에 이름도 없는데 당신하고 제가 왜 써야 되나요?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럴 때 이제 매도자분들이 귀찮으니까 부동산 또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협조 안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협조해줄 수 있겠냐. 그러니까 그거는 이상거래는 아니기 때문에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 특약에다가 뭐 매수인의 전세 계약 시 협조한다. 뭐 요 정도 적은 다음에 전세 계약을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분한테 파는 것도 나쁜 건 아니다. 제일 중요한 건 헐값에 안 파시는 게 중요한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계약할 때 뭐 더 조심해야 될 부분은 없나요? 계약할 때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이 전세가 안 나갈 수도 있고 막 그런 게 걱정된다고 하셨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이 집을 사서 전세 놓겠다는 사람하고 해가지고 하겠다. 근데 그렇게 해서 만약에 그 매수하신 분이 전세 임차인을 못 구해요. 그러면은 잔금을 못 받으시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계약금을 이제 배액 상환이 되는 거예요. 그 계약이 깨지는 거거든요. 파기되면서. 그래서 받으신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현장에서 잔금을 그 계약금 배액 상환이 너무 크잖아요. 한 4천, 5천을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대출이든 아니면 뭐 지인한테 돈을 빌려서든 다 잔금을 치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계약서 쓰실 때는 저희 카페에 월급쟁이 부자들 카페 있잖아요. 거기에 계약서 쓸 때 주의해야 될 사항 이런 거 검색하면 너무너무 좋은 글들이 많아요. 제가 여기서 막 다 말씀드리기가 어려우니까 시간상 그런 걸 좀 검색해서 카페에서 좋은 정보 찾아보시면은 실제로 쓰실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다만 불편한 점이 있다면은 아무래도 세입자를 새로 구해야 되니까 이 그 매수인한테 집을 한번 보여줬잖아요. 그걸로 끝이 아니라 이제 세입자를 받아야 되니까 세입자분들이 와서 집을 좀 보게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은 약간 좀 네. 번거롭긴 하죠. 그래도 뭐 좋은 그래도 가격에 협조해주는 판다면. 게 좋으니까 그래서 세 맞추는 게 일단 마음이 편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보여주시고 지금 같은 상황에는 전세가 안 나가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많이 너무 걱정하시진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도하시려고 하면 이런 리스크는 안 넣으셔야 돼요. 리스크라기보다는 이거는 그냥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왜냐하면 안 그러면은 김주부님은 들어올 사람만 들어올 수 있어요. 실거주 할 사람만. 그런 집에 실거주 수요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투자 수요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조금의 불편함은 감수하셔야 돼요. 더 좋은 가격으로 팔고자 하신다면. 네.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있어요. 근데 남편은 국민연금이 있지만 저는 계약직이었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따로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국민연금을 따로 드는 게 나을지 궁금합니다. 같은 돈의 가치라 하더라도 나이가 들고 내가 일하지 않을 때의 돈의 가치는 훨씬 크거든요. 그게 이제 돈의 이연 효과라고 하는데 김주부님께서 보시기에 그 한 달에 얼마씩 부어야 되는 국민연금이 되게 아까워 보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아까 이제 김주부님께서 제가 이제 방송 전에 사전에 1년에 얼마 모으시냐 물었잖아요. 근데 그 정도 금액이라면은 드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조금 부담이긴 하지만 이제 그 돈을 들어놓으면 나중에 나이 들어서 하물며 같은 돈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사실 국민연금은 인플레이션 해지가 되거든요. 물가 상승률을 반영을 해서 나라에서 해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가치로 똑같이 30만 원의 돈을 받는다 하더라도 20만 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김주부님께 나중에 뭐 60대, 70대의 그 돈은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뭐 현금 흐름이나 이런 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김주부님이라면 들 것 같아요. 나중에를 위해서 조금씩의 소득의 한 10% 정도는 국민연금이랄지 아니면은 뭐 연금 펀드 이런 거 있거든요. 사실은 요새 ETF도 많이 있긴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들으시는 게 좋아요. 근데 김주부님은 사실 세제 혜택이 당장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국민연금만 들으시면 좋고 이제 남편분이나 뭐 이제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까 말한 연금저축펀드나 이런 거를 소득의 10% 정도 들어놓으시면 나중에 이제 혹시나 본인이 사실 투자라는 게 잘 될 수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투자가 되게 다 잘 될 거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최악의 상황에서 내가 그래도 10% 들어놓는 게 나중에는 아마 여러분의 노후 활동하실 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라면 제가 김주부님이라면 들을 것 같습니다. 꼭 하나만 들으라면 네. 개인연금보험이랑 국민연금보험 중 어떤 걸 더 먼저 드는 게 개인연금보험들은 제가 볼 때는 결과적으로 별로 좋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제가 이제 나이님 처음 만났을 때 나이님이 보험사였잖아요. 보험 뭐 들었냐, 뭐 들은 거 있냐 했더니 하나도 안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정작 본인은 보험을 만들고 파는 직종을 다니고 했는데 그런 거 특히나 이런 거 하나도 안 들었다는 거예요. 대충 답변 되셨죠. 예, 그러니까 다 이유가 있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연금은 개인연금은 일반 사기업에 좀 전에 너바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사기업에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개인연금, 그러니까 연금 저축이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근데 그거를 직장인, 그러니까 내가 원천징수가 찍히는 직장인은 그거는 무조건 들어야 돼요. 왜냐면 그 세액공제 때문이에요. 내가 납입한 금액의 15%를 계속 세금을 감면해 주거든요. 매년. 그럼 15%의 수익이 확정돼서 연봉리로 쭉 가는 거예요. 내 재직 기간 동안. 그거 엄청난 거거든요. 그거는 해야 돼요. 근데 내가 지금 뭐 전혀 연금이 가입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뭘 해야 되냐? 당연히 국민연금이에요. 그건. 이유는 좀 전에 너바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플레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이라는 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아까 김주부님께서 내가 그렇게 이악 물고 모았는데 집값 올라가는 거 보니까 내가 1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나는 모으는 것과 동시에 투자도 하겠다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게 물가예요. 내가 모으는 것보다 이게 더 먼저 올라가는 시기들이 있어요. 물 매년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인플레 시기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국가에서 계산해서 내가 넣은 불이백에다가 그만큼을 더 얹어서 돌려준다는 거는 진짜 좋은 거기 때문에 국민연금은 가입을 하시는 게 좋아요. 저는 그런 것도 모르고 생활비도 없을 때 먼저 재테크 공부를 한다고 그 책에서 연금보험을 들라고 하더라고요. 노후를 준비하라고 몇 프로. 그러니까 저는 국민연금이 아닌 개인연금 10만 원을 들은 거예요. 인플레이션을 따져보면은 10만 원을 넣으셨지만 받으시는 돈은 현실적으로는 3만 원 이하의 가치를 가지시는 거예요. 근데 국민연금은 그런 게 반영이 돼요. 네, 지금 불입하신 금액이 10만 원이면 나중에 한 40만 원 받을 수 있으세요. 네, 그러시기 때문에 왜냐면 인플레이션 해지를 해주거든요. 아까 말한 나이님이 그 내연금조회라는 그런 데 들어가시면은 거기에 이제 나중에 받을 수 있는 돈이 나오는데 현재 불입한 거 대비를 따져보면은 더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까지 보시면은 좋으실 것 같고 저는 조금 안타까웠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사연을 봤는데 누구보다 되게 아끼고 절약하고 살았는데 결과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해서 되게 안타까웠거든요.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자본주의에서는 자본주의에서 부자가 되는 룰이 있어요. 그거를 공략제비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 룰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 나라는 누군가가 저는 이왕이면 그냥 그런 재테크 전문가가 아니라 실제 부자였으면 좋겠어요. 실제 부자들이 말하는 것들을 따라해야지 부자가 되는 거지. 뭐 포트폴리오 구축해가지고 뭐 이렇게 나눠서 CMA랑 해라 이런.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일반 개인의 재테크에 별로 도움이 안 돼요.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부자 된 사람 좀 못 봤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사실은 안 맞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관심이 좀 있으시면은 그런 부분까지 생각해서 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벽을 좀 두시는 건 별로 좋지 않아요. 투자를 할 때 뭐 부동산은 절대 안 돼. 뭐 이렇게 하시거나 뭐 주식은 안 돼. 이런 식으로 하면은 오히려 가만히 하지 않은 것들이 리스크가 돼버리거든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남들은 되게 많이 올라왔는데 나는 결국 거기에서 한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또 리스크가 되거든요. 저희 방송처럼 저희 팟캐스트 쭉 다 들어오면은
진짜 좋은 정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들어보시거나 하면서 하시면은 충분히 그 전에 했던 사실은 또 구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전 재테크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전략을 생각하는데 김주부님은 너무 훌륭하시거든요. 지금까지 했던 부분들을 조금만 더 그 습관으로 가지고 하시면은 그러니까 모으신다는 돈 얘기 듣고 깜짝 놀랐거든요. 특히나 외벌이로 모으신 분 많지 않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했던 걸 조금만 더 이제 고생하셔도 한 4, 5년만 저는 충분히 잘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집을 내놓았는데 생각보다 안 팔리더라고요. 하루하루 이렇게 집값이 올라서 되게 마음이 너무 불안하니까 먼저 매수 후 매도를 할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사 갈 집을 먼저 사고 그 다음에 내 걸 팔까 이 네.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집을 보러 다니니까 괜찮은 집이 있으니까 이제 빨리 사고 매수를 싶은 거지. 먼저 하는 게 그런 부분은 괜찮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부동산 거래는 최악의 상황을 봐셔야 돼요. 내가 아까 말한 10억이 넘는 집인데 잔금을 쳐야 되는 상황인데 만약 이 집이 안 팔려버리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는 집을 먼저 파셔야 돼요. 순서대로는. 순서는 그러니까 지금 특히나 이 집이 매도가 잘 안 되는 집이기 때문에 이 집을 먼저 팔고 새로운 집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거래가 잘 되는 아파트들끼리는 뭐 그렇게 뭐 새로 먼저 사놓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거주하시는 곳이 거래가 잘 안 되는 곳이기 때문에 이 집을 파시고 새로운 집을 사시는 게 순서상은 맞습니다. 예, 그게 더 안전하실 거예요. 안 그러면은 내 집이 안 팔려버리면 그 내가 지금 계약한 그 계약금을 날려버릴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네, 있는 이제 거거든요. 구매- 그것도 구매로 그렇고 팔아야죠. 지금 사는 집도 되게 훨씬 싸게 싸게 팔아야 팔아야죠. 돼요. 안 내가 팔리니까. 여유가 없고 내가 쫓기다 네. 보면은 아무래도 가격을 내가 받고 싶은 가격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상대도 알아요, 그 부분을. 이분이 나갈 집이 있는데 지금 이걸 빨리 팔아야 되는구나. 그럼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매수인한테 협상의 그런 걸로 그런 유리하게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최악의 상황에서 대비를 하지 않았으면은 안전하게 선매도 후 다음 거를 매수하는 게 낫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에서 사실 그런 거 좀 활용해가지고 막 가끔 매도인한테 가격을 되게 후려치기도 맞아요. 하거든요. 그러면 왜냐하면 매도인 상황이 급한 걸 아니까 그렇지. 당장 이사 나갈 잔금을 쳐야 되는데 한 달 저밖에 안 남았고 이러면 되게 그걸 알기 때문에 되게 싸게 파는 경우도 가끔 실수를 하시는 분들 계세요.